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전달해드리죠.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2박 3일간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주요 언론사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저는 마치고 나서 이 주요 언론들 반응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우리 또 코너가 그런 걸 소개하는 코너니까.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미국 언론도 보면 기분 좋을 겁니다. 이번에 선물 많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예. 물론 대북 정책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한미 공조 강화 이런 거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삼성전자 방문한 거 이거 상당히 좀 큰 뉴스로 많이 다루더라고요. 예. 그게 또 그렇게 의도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와서 윤 대통령 만나기 전에 삼성전자부터 먼저 방문했는데 왜 먼저 갈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차를 고려해 봤을 때는 미국의 프라임 뉴스 타임 시간에 이게 한국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국내 시청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미국 국내에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워낙 국내 정치, 국내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니까 11월에 바이든 대통령 머릿속에는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이슈가 뭔가 보면 지금 미국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다, 미국 경제 너무 가라앉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도 나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럼 미국 국민들 속에서는 한국 가서 삼성전자부터 방문해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동맹이라든지 이제 더 이상의 부품 공급 문제 같은 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거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CNN도 그렇고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보면은 대북 공조 에 대한 그 비핵화 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다루지만은 삼성전자 방문해서 이제 그 경제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의 한 가지 특징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과거에 이제 트럼프식의 탑다운 깜짝 만나가지고 단판을 벌리는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인터뷰했던 거 한국까지 그 한반도까지 방문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헬로 딱 한마디만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만날 생각이 있냐 그러니까 when he is sincere 그랬거든요. 그 북한에서 sincere라는 것이 진정한 태도를 보일 때 만나겠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일본 언론으로 건너가 보면 뭐 비슷한 그 보도인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거겠죠. 과거에 그 문재인 정권에 비교해서 좀 외교의 자세 전환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더라고요. 요미우리 신문을 보면은 회담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졌다. 이게 한국이 다시 미국을 중요시하는 태도로 바뀐 거 아니냐. 이건 뭐 자기들의 시각 있죠. 그다음 그러면은 마음속 깊이에는 대일본 정책도 바뀌길 기대한다라는 그런 거하고 연계시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도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번 중국의 언론들이잖아요. 중국 언론들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황구시보에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몸은 한국하고 일본에 머물러 있는데 마음은 중국을 포위하는 거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얘기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하고 있어요. 쿼드 4개국 군사 안보 동맹 쿼드 같은 것은 아시아판 나토이다.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이 이번에 강조했던 경제 기술 동맹 확장은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고로 상당한 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장 뭐 중국 고립 전략에 동참하는 한국 방향 전환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좀 조금 격정적으로 나오는 언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이제 남아 있는 아시아 지역 주요 일정과 의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회담을 계속하니까. 어제는 뭐 건너가서 어제 혹시 어제 바로 건너가자마자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거 아닌가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는 뭐 특별한 일정 없이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 같고 오늘 오전에 나루히토 일왕을 면담을 하고 곧바로 기시다 총리하고 미일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쿼드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동맹이거든요. 윤 대통령도 이제 화상으로 뭐 참여를 한다. 쿼드 화상회담은 아니고요. IPF, IPF 경제 연합체의 네네네. 화상으로 참여를 할 쿼드는 예정이고요. 4개국이니까. 네네. 그 쿼드 정상회의를 내일 그 동경에서 열 예정입니다. 근데 그 일본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첫 번째 지금 방위비 정액이 상당히 핫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방위비 정액을 한국하고도 얘기하더니만 일본하고도 얘기하나 생각하지만 그거는 방위비 분담이고요. 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비 정액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국방비를 보면은 GDP 대비해서 한국은 국방비가 한 2.5%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일본은 GDP 대비해서 국방비가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낮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들의 평균 정도 수준인 나토 국가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인 GDP 대비 국방비를 2%대로 올릴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가 오늘 오후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IPEF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여기를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쿼드 그 4개국 안보 회담이거든요. 여기에 주요한 논제를 그 내일 논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 동경회담에서 주요 논제가 뭐냐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했어요. 인도양 남태평양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을 해서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는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인도양하고 남태평양에서 EEZ를 침범을 해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이죠. 국가는 아니 왜 언급을 안 하면서 그래서 어선 추적할 시스템 하는 거 이런 건 위성이나 GPS 기술이 이제 서로 공조하자는 얘기죠. 4개국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순시선도 공동으로 동원하고 공동 훈련 같은 걸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내일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은 되네요. 호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21년 만에 비앵글로색슨 총리가 탄생을 했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향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우리 호주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대중국 가장 반중 감정을 그냥 외교적으로 표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일 4개국 그 안보 연합 회의에 호주의 총리가 참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신임 총리가 참석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일단은 신임 총리가 참석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임 총리가 됐냐? 1963년생 이탈리아의 앤서니 알바니즈 현재 노동당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제 새 총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59세이고요. 근데 호주는 지난 120년 동안 앵글로색슨 계통 정치 지도자가 계속 총리로 선임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연방의 가장 큰 나라다. 뭐 깃발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호주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탈리아 계통이에요. 즉 앵글로색슨 계통이 아닙니다. 라틴 계통이기 때문에 최초의 비앵글로색슨 총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121년 만에. 근데 이분이 또 상당히 또 히스토리가 이런 그 총리로 정치 지도자의 노선을 밟아온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장애인 연금을 받아서 겨우겨우 생활하는 미혼모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저 출생지도 서민촌, 호주의 서민촌의 공공주택가 출신입니다. 거기서 해서 거기 출생을 했는데 시드니 대학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다음부터 자기의 또 출생 배경도 있고 하니까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좌파 노동운동 이론가입니다. 운동가이고. 그래서 의회에 1996년에 첫 번째 노동운동 좌파 계열로 대표로 입성을 해서 입지전적으로 부총리까지 오르고 2019년에 노동당 대표로 선임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76석을 얻어야 호주 의석이 150석이니까 76석을 얻어야 과반인데 과반이 조금 모자라요. 그러면 연정을 하겠죠. 제 생각으로 녹색당하고 연정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연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호주가 대외 정책 또 대내 국내 정책도 다 바뀔 거냐라는 그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스콧 모리슨 이 보수당을 대표하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상당히 강경 일변도로 같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계속해서 통상 갈등을 일으키면서 뭐 통상 제재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변화가 있을 거냐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연설을 들어보면 알바니즈가 그동안에 스콧 모리슨이 대외적으로 너무 호주의 외교 정책을 잘못 이끌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상당히 이제 좀 이게
융화적이고 프렌들리한 그런 그 외교 정책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또 그렇게만 볼 수 같지는 않아요. 또 뭐라고 했냐면 주요 공약을 살펴보니까 노동당 이번에 선거에서 주요 공약이 솔로몬 제도에서 중국 군사력이 너무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호주가 중심이 돼서 남태평양의 도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선진화 예.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호주를 중심으로 군사 훈련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태평양 방위학교를 개설하는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중국에 대한 또 외교 정책이 근본적인 큰 변화는 없겠다라는 또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보를 대처하겠다. 중국 확장 정책을 막겠다. 어떻게 보면 기조는 같은데 더 강력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다음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이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참 이거 쉽지 않네요. 네. 전쟁은 전쟁대로 좀 이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이 한편으로는 외교적으로 EU에 가입해서 유럽연합에 그 이제 우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네. 예, 예. 젤렌스키의 입장이었는데 지난달에는 EU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EU에 가입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열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거기에 기대해서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조치는 그런 긍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자꾸 견제구가 날아오거든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EU 가입도 좋지만 EU 가입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EU 가입 전에 일종의 가입 준비국들 모임 형태 같은 걸로 뭐 먼저 가입하면 어떻겠느냐. 준 이유 해가지고 네. 쭉 예. 그러니까 제목을 유럽 정치 공동체라고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유로피안 포리티컬 유니언이라고 여러 커뮤니티라고 하는 네네. 그런 가입 준비국 모임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에 먼저 가입해서 EU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이 국가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제안을 했어요. 네네. 상당히 부드럽게. 그러면서 몰도바하고 조지아 이런 나라들하고 함께 좀 가서 준비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네. 이게 말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당신들 EU 정식 가입하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 젤렌스키가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르투갈 총리하고 공동 기자회견하면서 우리는 완전한 EU 회원국 외에 다른 어떠한 대안도 필요 없다. 타협 안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의미심장했냐 그러면 혹시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가 EU 가입하는 것을 러시아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네네. EU 가입하는 것을. 그 러시아의 영향력하고 정치 외교적인 압박을 받고 로비스트들의 EU 가입 방해 공작에 마크롱 대통령부터 굴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공격을 날렸습니다. 마지막 공격은 설득력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했잖아요. 근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저 중재자로서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표를 또 가져갔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자기 재선됐다고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화날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한편.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다 이렇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얘기 마지막으로 좀 준비하셨네요. 이건 뭐 당연히 다뤄야 되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너무 아우 난리 소식이 났었어요. 있던데요. 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득점왕을 한다는 것이 네. 아시아 선수 중에서 제일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 전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인데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라는 겁니다. 그렇죠. 23골 넣었어요. 작년 8월부터 올 5월까지거든요. 근데 23골을 넣었다는 건데 거기서 공동 1위를 했거든요. 네네. 이집트 선수하고 모하메드 살라하고 네. 공동 득점 1위를 했는데 5대 리그, 유럽의 5대 리그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 리그, 뭐 프랑스 리그, 영국 리그. 그 중에서 아시아 최초로 1등을 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테 감독한테도 상당히 고맙고요. 사실은. 그다음 동료 클루셉스키도 동료도 자기가 완벽한 골 찬스인데 싹 손흥민 네.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더라고요. 루카스 모우라. 예. 네, 예. 그것도 너무 고맙고요. 예. 예. 그리고 아침에 또 BBC 방송을 보니까 BBC 방송에서도 아시아판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이러면서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참 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이제 챔피언스 리그로 올라갔기 때문에 4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그거하고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예. 아니 저는 손흥민 선수가 참 대단한 게 일단 팀 동료들이 3골을 넣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2골을 또 손흥민 선수가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우승을 그러니까 4위를 진출하는 것도 결정짓고 손흥민 선수도 득점왕 되고 이게 손흥민의 파워가 아닌가. 그리고 웬만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골 같은 거 이렇게 밀어주고 안 그러거든요.
손흥민 그만큼 인성도 되고 이게 고맙습니다. 칭찬을 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정말 요즘은 손흥민 때문에 삽니다 제가 어제 롯데 때문에 못 살 뻔했는데 이렇게 홈런 나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손흥민 때문에 또 살았고. 네. 나 요즘 이러고 살아. 가족들이 듣고 계실 텐데 굳이 꼭 그런 말을. 뭐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예. 아니 요즘 근데 뭐 짤이라 해가지고 예. 골 넣는 장면들만 계속 돌려보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정말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자,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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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